명자 씨는 식탁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지만 김치를 집기도 전에 며느리 정미가 다가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리며 무언가 곧 일어날 것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정미는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어조에는 통제가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약 안 드셨죠? 어머니 그러시면 제가 걱정되잖아요. 정미는 작은 흰색 알약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따뜻한 물 한 컵도 함께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할 틈도 없이 그녀는 명자 씨의 손을 들어 올리고 마치 아이 다루듯 알약을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뭘 하셨는지 아세요? 끓는 물을 부엌에 흘려서 난리 났어요. 우리 아이는 데일 뻔했잖아요. 어머니, 이렇게 계속하시면 안 돼요. 명자 씨는 알약을 바라보다 정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눈에 망설임이 어렸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더라? 나 이미 먹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그게 바로 어머니가 이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하는 이유예요. 정미는 웃었지만 입꼬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독 인지기능 강화제예요. 어르신 전용으로 아주 비싼 거예요. 제가 어머니 걱정돼서 산 거잖아요. 결국 명자 씨는 고개를 젖히고 알약을 삼켰습니다. 쓴맛이 머리까지 울리는 듯했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서서 지켜보며 검사하듯 시선을 훑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착한 거지. 어머니도 가족을 위해 기억력을 잘 챙기셔야죠. 정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것은 차가운 바닥 위에 길게 남는 한숨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가족 모두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자 은재는 유치원 이야기를 신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 쪽으로 몸을 돌려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기억나요? 어제 할머니가 공원 가자고 약속했잖아요. 명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공원?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그래, 내가 약속했었니? 공기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정미가 젓가락으로 식탁을 툭 치며 혀를 찼습니다. 또 이러시네. 어머니,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아세요? 은재가 얼마나 실망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은 꼭 챙겨 드시고 쉬셔야 한다고. 괜히 멀쩡한 척하지 마세요. 명자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재는 조용히 밥만 먹고 다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재호는 어머니를 한번 흘깃보더니 다시 휴대폰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명자 씨는 서랍을 열고 약병을 꺼냈습니다. 상표도 회사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저 희미한 인쇄 글씨 하나. 개인 처방에 따라 복용할 것. 손이 떨렸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잔돈 하나까지 기억했던 사람인데 어째서 손자와의 약속도 잊어버린 거지? 그녀는 병 뚜껑을 닫고 책상에 놓았지만 시선은 그 병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것을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와 그녀의 가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문득 거실 쪽에서 조심스러운 달그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가운을 걸치고 살금살금 걸어나갔습니다. 희미한 어둠 속 정미가 책장 옆에 서서 커다란 갈색 봉투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미? 그녀가 부드럽지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정미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떠올랐지만 곧 다시 상냥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어머, 어머니, 그냥 회사 서류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직 안 주무셨어요? 서류를 왜 밤에 불도 안 켜고 책장 뒤에 숨겨서 정리하니? 두 여성 사이에 묵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미는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쉬셔야 해요.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문제는 말이야.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됐다는 거야. 정미야. 명자 씨는 천천히 말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정미는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머니 잘 주무세요. 그녀는 사라졌고 명자 씨는 그 자리에 서서 가운 끝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머뭇거리다가는 기억만 잃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다음 날 비가 내렸습니다. 오래된 양철 지붕 위로 빗방울이 일정하게 떨어지며 집안 가득 우울한 소리가 번졌습니다. 명자 씨는 조용히 따뜻한 물을 따랐고 평소처럼 약을 삼키는 대신 몰래 알약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뒷문을 열고 집 뒤 골목길로 나섰습니다. 비가 얼굴을 세차게 때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린 발걸음은 그녀를 익숙한 약국으로 이끌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들르던 곳이었습니다. 늙은 약사는 그녀를 보고 놀란 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명자 여사님, 오랜만이네요. 이런 비 오는 날 어쩐 일이세요? 그녀는 조심스레 알약을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무슨 약인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약사는 알약을 들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상표가 없네요. 이거 얼마나 드셨어요? 거의 한 달쯤 됐어요. 며느리가 기억력에 좋은 약이라 해서.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신은 못하지만 이건 보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분을 보면 진정제 계열이고 인지 저하를 유도하는 약물로 보입니다. 경증 정신분열증 치료에 쓰이는 종류예요. 마치 귀 옆에서 천둥이 친 듯한 소리. 심장이 한 박자 멈춘 듯 했습니다. 명자 씨는 카운터를 부여잡고 간신히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나한테 이걸 먹인 거구나.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로 복용시켰다면 그건 형사 범죄입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손자에게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고 과일도 깎았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일부러 방에 불을 켜고 문을 살짝 열어놓았습니다. 한밤중 복도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정미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몸을 굽혀 약병을 살폈습니다. 명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르고 얕은 숨을 쉬며 잠든 척했습니다. 정미는 주머니에서 새 약판을 꺼내 약병을 조용히 바꿨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며칠만 더 그러면 어머니는 기억도 집도 아무것도 없어. 문이 닫혔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스스로 방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책상 구석구석을 닦고 오래된 니트 하나하나를 개었습니다. 그런 다음 거실로 나와 선반 위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고 싶어요. 그녀는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데 어딜 가요? 집에 계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사다 드릴게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가야 해요. 정미가 부엌에서 나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바람도 차요. 괜찮아. 그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길하라. 그리고 아직 기억도 해.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치매 징후는 없습니다. 하지만 혈액에서 진정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걸 계속 복용하면 신경계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메모를 하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곧장 돌아가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예전에 위임한 재산 관련 서류를 전면 취소하고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비밀로 진행 가능할까요? 변호사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반평생을 살아온 흔적이 담겨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엔 강철처럼 단단한 결심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은 누구에게 남기실 건가요? 저에게요. 예, 제 자신에게요. 제가 정신이 흐려질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한테가 아니라. 집에 돌아오자 정미는 밝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하루 종일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폰 껐어. 이제는 굳이 들어야 할 말이 없거든. 그녀는 방으로 곧장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잠금 장치가 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명자 씨는 깊고 꿈없는 잠을 잤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위임 철회 확인서가 깔끔히 갈색 봉투 안에 꽂혀 있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틀 뒤 태양이 장렬하던 한낮, 정미가 책장을 정리하던 중 서랍 틈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몸을 굽혀 그것을 집었습니다. 재산 전부 위임 철회 확인서, 사본이었습니다. 정미의 눈이 커졌고 손은 종이를 쥐어 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곧장 명자 씨의 방으로 뛰어갔고 문도 두드리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명자 씨는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정미는 종이를 탁 던지듯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요. 위임 철회하셨다고요. 우리 다 준비 다 했는데 어머니 이러시면 다 무너져요. 그랬구나. 진짜로 준비하고 있었네. 그녀는 단호하게 말끝마다 칼처럼 또렷하게 내뱉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도 없나 보네. 정미는 이를 악물며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이제 늙고 기억도 잘 못하시잖아요. 우리가 대신 해드려야지. 이런 위험한 걸 혼자 하시면 안 되죠. 위험해? 그녀는 차가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위험한 건 내가 준 약을 매일 먹으면서 손자의 이름도 있고 내 생일도 있게 되는 거였어. 그게 진짜 위험이지. 저는 그저 어머니가 쉬시길 바랐어요. 쓸데없이 부엌에서 냄비 태우고 쓸데없는 말 하시니까요. 나는 이 집에서 30년 넘게 밥을 했어. 미역국 한 번 태웠다고 내 기억 전부 불태울 셈이니? 그 순간 공간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재호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래? 그녀는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빛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지. 정미가 나한테 이상한 약 먹인 거 너도 들었잖아. 날 요양원에 보낼 거라고. 그런데도 너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재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 그냥 엄마가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서. 우리도 바쁘고. 바쁘게 뭘 했니? 엄마 등골로 돈 벌고 있었던 거야. 내 집 등기, 내 연금으로. 정미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가 뭔데요? 이 집 전기세, 수도세 누가 내요? 우리 없으면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살 건데요? 늙어서도 모든 걸 통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야. 그녀는 천천히 말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자식들 손에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기억 따위. 그렇게 취급받고 싶지 않아. 나는 떠날 거야.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가 바라는 것처럼 치매가 아니야. 떠나다니요? 어디 가시려고요? 재호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가시면 안 돼요. 여기가 집이에요. 집. 그녀가 말을 끊었습니다. 여기는 한때 내 집이었지. 하지만 너희가 거짓말을 시작하고 약을 속이고 서류를 숨긴 그 순간부터 이 집은 내 기억을 묻는 무덤이 됐어. 정미는 마치 따귀를 맞은 듯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난 사과 안 해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럼 어머니 없이 지켜봐.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난 그 가족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녀는 등을 돌리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작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 안에는 모든 서류, 예금 통장, 그리고 은재를 위해 남긴 짧은 메모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두 부부가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등을 돌린 순간 그들이 잃은 것은 단지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영영 잃어버린 것은 가장 신성한 것, 신뢰였습니다. 명자 씨가 떠난 지 일주일 후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냄비와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도, 이른 아침에 따뜻한 차를 준비하던 손길도, 밥은 먹었니? 외투 챙겼니? 정성스레 묻던 그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텔레비전의 무음소리, 너무 넓어진 집안에서 울리는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정민은 부엌을 지나며 명자 씨가 사과를 깎던 의자 앞에 멈춰 섰고 말없이 오래도록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호는 여러 번 휴대폰을 들고 어머니 번호를 눌렀다가 결국 걸지 못하고 화면을 껐습니다. 그날 아침 작은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도 주소도 없이 단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그 안에는 손글씨로 적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듯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정하고 익숙한 글씨체. 나는 치매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나를 잊으라고 강요했던 사람들을 잊기로 한 것뿐입니다. 나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아 있었더라면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고 살게 되었을 테니까요. 한때 엄마, 아내 그리고 존엄을 가졌던 여자였던 나를요. 나는 그 집을 팔았습니다.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라 나의 기억이 매일 조금씩 독에 물들어가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돈은 쓰기 위해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남은 삶을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감시받지 않고 짐 취급받지 않고 나를 찾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세요. 눈물도 흘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남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다면 부디 스스로의 양심을 위해 올바르게 살아가 주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편지는 정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고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부엌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추위처럼 다가왔습니다. 속 깊이 마음으로부터 차가운. 재호는 방으로 들어와 편지를 주워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그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었지만 끝내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재, 집에서 가장 어린 손자만이 부모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시는 안 오시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닷가 근처 어느 시골 마을, 소박한 작은 집 마당에서 명자 씨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해풍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빗물 머금은 풀냄새와 짠 내음이 함께 흘러들었습니다. 현관 앞 나무 탁자 위에는 김이 나는 찻주전자, 아이들이 어설프게 그린 그림 몇 장, 그리고 그녀가 쓰다 멈춘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오래된 천 손수건으로 손을 닦은 뒤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잊고 그제서야 다시 삶을 배우게 된 한 여자의 이야기야. 아이들은 박수치며 환호했습니다. 한 아이가 그녀의 손을 잡고 낡은 라탄 의자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차를 따르고 바람 부는 오후 속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고 파도는 계속 밀려왔고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모든 기억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녀만의